그래서 이제 태조 이방원이 또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뭔가 실적 같은 게 나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계기가 나왔다 생각할 때에는 이제 뭐 매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든가 그런 자세가 저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삼성전자 네, 이거 좀 네. 여쭤볼게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에 연연하지 말고 투자에 그냥 관심을 멈추지 말고 투자를 해야 된다. 요즘 미디어를 보면은 혹시 태조 이방원이라는 말씀을 네네네. 뭐 예. 이게 엄청 뜨더라고요. 핫하니까요. 맞습니다. 예.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투자해도 좀 늦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이게 수도권에 한 아파트가 있는데 네. 이제 이 아파트 옆으로 이제 지하철이 들어온다. 이제 그러면 이게 호재가 돼서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이 아파트가 어떤 식으로 상승을 하느냐. 그러면 이제 지하철이 근처로 들어온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전체 상승분의 30%가 상승을 한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지하철이 개통이 됐을 때도 30%가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하철 들어온 후에 이제 역세권이 개발되고, 편의시설이 들어오고, 살기 좋아졌을 때 나머지 40%가 또 오른다 그럽니다. 제가 이런 그 분석을 부동산 책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그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향후에 태조 이방원도 이렇게 그 미래의 성장성이 있는 섹터다 보니까 향후 꾸준한 관심을 가질 분야이긴 하지만 일단 이번 상승은 거의 마무리 단계로 봐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요. 물론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계속 올라왔지만 그래서 이제 태조 이방원이 이제 또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뭔가 실적 같은 게 나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주식은 이번 상승을 통해서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인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이 개선된다든가 뭐 뭔가는 확실한 조짐이 그 보이면 관심을 갖고 있다가 그런 조짐이 보이면 재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또 내년쯤 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조선주를 예로 들자면 이번에는 그 대규모 그 계약 물량 등이 뒷받침돼서 이제 그 주가가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이런 게 이제 부동산으로 따지면 이제 막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하는 이제 호재 뉴스가 딱 터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 상승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조선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적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내년쯤 이제 그 이렇게 계약에 따른 그 뭉칫돈이 또 들어올 겁니다. 엄청난 돈이 이제 들어올 텐데 그러면 이제 그게 또 계기가 돼서 한 번 또 상승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런 주식들은 한 번 큰 상승을 줬는데 아직은 이게 다 끝나지 않았다 생각하는 주식들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가 어떤 계기가 나왔다 생각할 때에는 이제 뭐 매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든가 그런 자세가 저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조선사에 뭐 뭉칫돈이 이제 들어왔다 내년에 지하철로 따지면 이제 그게 실제 완공이 됐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차 상승, 3차 상승까지 갈기 그 전 과정에서 약간 흔들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상승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어떤 그런 그 호재성 재료 이런 걸로 이제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재차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그 호재성 재료에 그치지 않고 뭔가 구체적으로 계약금이 들어왔다든가 뭐 계약을 한다든가 뭐 추가 계약이 됐다든가 그런 게 또 돼야 되는 거고요. 3차 상승을 하려면 또 거기서 또 더 구체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다든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재 하나만 가지고 계속 상승을 하는 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호재를 가지고 상승을 이번에 줬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제 또 이 분야 자체가 좋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상승을 할 텐데 그때는 이제 유심히 보고 있다가 예를 들면 뭐 뭉칫돈이 들어왔다든가 그래서 재무제표가 굉장히 좋아졌다든가 그런 어떤 또 다른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만약에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게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 하면은 그때는 또 주가 하락으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렇게 뉴스로 네. 1차적으로 상승은 많이 올랐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주식들은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1차 상승 거의 끝났다 할지라도 항상 관심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기업 자체. 그러면 이 태조 이방원도 이제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주, 원자력인데 이 안에서도 바텀업으로 기업을 좀 모든 게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상승은 이제 확 올랐다 할지라도 2차 상승을 할 때는 이제 그 중에 또 실제로 실적하고 연결되는 기업들만 또 선별돼서 다시 오른다든가 이런 움직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다음으로 삼성전자 이거 좀 여쭤볼게요. 네네. 아무래도 많이 들고 계셔가지고 이게 작년 초부터 현재까지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언제쯤 주가가 좀 이렇게 만족스럽게 움직일까? 저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계속
그 하락을 했던 이유는 이제 환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경기 침체에 따른 반도체 수요가 둔화되고 뭐 이런 요인들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저는 주된 요인은 환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는 그냥 하나의 그 보통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고 코스피를 대표하는 종목이니까요. 그러니까 요즘은 많이 줄었지만 외국인 비중이 60%가 넘어갔었으니까요. 예. 근데 외국인 시각에서는 달러가 강세가 되면 앉아서 환차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최근 환율이 1,350원을 넘어서면서 이 정도면 이제 환율이 정점 아니냐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그럼 들어오겠네요.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 시장을 들어와서 7월부터는 그 외국인들이 한 5조 정도 사들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환율이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율이 내리지 않는 한 그렇게 유의미한 상승은 없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환율이 내린다고 해도 큰 상승보다는 사실 앞으로 그 경기 변동에 따른 그 시클리컬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경기가 좋아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 주가가 오르고 이제 반대로 경기가 좋지 않아서 재고가 쌓이면 주가가 내리는 그런 움직임은 보이겠지만 커다란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건 그 대내적인 경제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 펀더멘탈한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작년 초같이 이게 10만 원 가까이 육박을 하거나 10만 원을 뭐 넘어서거나 이렇게 하려 그러면 저는 그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를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펀더멘탈이 좋아져서 대세 상승으로 간다. 사실 이런 거는 좀 쉽지 않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삼성전자가 TSMC를 쫓아갈 것인가 저는 이 분야에 있어서는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가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파운드리 산업은 전형적인 그 장치 산업인데 장치 산업은 시장 점유율이 모든 거를 다 결정을 해버리는 그런 산업입니다. 네. 장치 산업은 일단 1등으로 자리를 잡으면 웬만해서 2등, 1등을 쫓아가는 거 거의 불가능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한번 배산을 갖고 왔는데요. 네. 이거 보시면 자 지금 장치 산업에 있어서 예를 들면 고정비가 그 원가의 80%고 변동비가 20%인 산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를 보면 A와 B의 시장 점유율이 50%씩일 때 제품 한 개를 만드는데 원가가 100원입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A의 시장 점유율이 65%로 올라가고 B의 시장 점유율이 35%로 내려가면 A의 원가는 81원으로 떨어지고요. 반대로 B의 원가는 134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15%가 변했는데 B의 원가는 A보다 65%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예, 장치 산업은 이익이 판매량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금 TSMC의 원가는 삼성전자보다 굉장히 낮다는 거고요. 그러면 TSMC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급한 경우에 단가를 낮출 수도 있고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같이 낮추려고 하면 적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R&D 비용으로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기술 격차를 벌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TSMC가 삼성전자를 따돌리게 살 수 있는 거는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면 그 옛날에 그 반도체 D램 그 치킨 게임이 벌어졌을 때 가격을 엄청 낮추고도 삼성전자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원인이 시장 점유율이거든요. D램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어떤 제품에 그런 차별화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삼성전자가 만드는 D램이나 하이닉스가 만드는 D램이나 뭐 큰 차이가 없는데 삼성전자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원가가 낮았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고요. 이미 이렇게 그래서 시장 점유율 격차가 커진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가기는 저는 사실상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가 TSMC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지 환율 하락만으로 또는 경기 회복만으로 삼성전자의 상승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대세 상승 뭐 이런 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만만치가 않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주가가 5만 원 뭐 이렇게 5만 얼마, 예, 5만 전자 됐잖아요. 네. 그럼 이것도 뭐 싸다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한편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그러니까 저는 싸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네. 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러면 이게 싸니까 막 이게 주식시장이 좋아졌을 때 10만 원 가느냐? 그거는 저는 대세 상승은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제 시장이 좋아지면 뭐 더 오를 수는 있겠죠. 6만 원, 뭐 7만 원 이렇게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작년 초 뭐 거의 10만 원 육박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이 파운드리가 좋아져야 되는데 파운드리는 TSMC를 쫓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기업 자체의 경쟁력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이제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측면에서 TSMC를 따라잡는 건 어렵다.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거꾸로 저 메모리 쪽에서는 다른 업체가 삼성전자를 쫓아가기가
어렵듯이 파운드리 쪽에서는 다른 업체가 TSMC를 쫓아가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진짜 기적적으로 그걸 해낸다면 그때는 이제 완전 달라는 얘기가 당연히 됐어요. 그렇죠. 당연히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시장 점유율은 조금씩 0. 몇 %씩이라도 이렇게 가져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삼성전자가 그나마 이제 그 파운드리 쪽에서 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은 그 메모리에서 돈을 벌어서 거기 파운드리에 쏟아 붓는 거지 않습니까? 네. 다른 업체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경쟁력이 그래도 그나마 생기는 건데 TSMC를 쫓아가기는 어렵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감사드리고 네. 혹시 지금까지 네. 미처 다루지 못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지난번에 출연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그때 이제 좀 너무 행설수설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차트가 1970년대 중반 이후의 달러 발행량입니다. 지금 그 코로나19 발생한 그 2020년 이후로 달러의 발행량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와. 현재 유통되는 미국 달러의 80%는 최근 2년 사이에 정말요? 예, 인쇄가 됐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자기네들 그렇죠, 문제 맞습니다. 아니라고. 예.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지수, 뭐 CPI가 9%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 뭐 엄청 심하다, 물가가 너무 오른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최근 2년 사이에 달러 유통량이 5배가 늘었거든요. 그럼 물가도 9%가 오르는 게 아니고 500%가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그런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심각한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풀려난 달러가 자산 시장으로 흡수가 되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자산 가격 폭등. 예.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양팔 저울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한쪽에는 100달러짜리가 있고 이 한쪽에는 100달러짜리 지폐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50달러짜리 와인 2병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럼 균형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달러가 지금 5배가 늘어났으니까 100달러가 아니고 500달러가 이쪽에 있으면 와인 2병이 가격이 50달러가 아니고 250불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균형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가가 500%가 오르는 셈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자 2008년 그 리만 사태 이후에 달러가 굉장히 많이 그때도 풀렸거든요. 달러가 많이 풀렸는데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를 사람들은 아마존 효과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존과 같은 그 온라인 기업들이 대량 생산과 대량 구매, 그다음에 이제 대량 판매를 해서 이렇게 그 물건값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오프라인 업체들이 물건값을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억제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결정적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판매되지 않는 여러 가지 그 물품들이 있는데 훨씬 많은데 그것들도 안 올랐는데 이런 것들은 설명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많이 풀려나간 달러가 자산 시장으로 흡수돼서 네. 거기에 잠겨버린 것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은 직접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양팔 저울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한쪽에 지금 200달러가 있고 다른 쪽에는 아까 있었던 50달러짜리 와인 2병이 있고 50달러짜리 삼성전자 주식이 2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달러씩 균형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제 화폐가 5배가 풀렸으니까 여기 이제 1000달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 주식이 50달러짜리가 450불로 올랐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2주면 900달러. 그러면 와인이 50달러인 게 가격이 안 올라도 그대로 이 그렇죠. 양팔 저울은 균형이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풀린 돈이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와서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지 않았다. 이제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뭐 내피셜로 얘기한 게 아니고 자, 선진국의 양적 완화에 따른 글로벌 자산 버블 우려 고조라는 그 KDI 연구 자료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 공급된 유동성은 실물 경제보다 주식, 채권, 부동산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걸 실제 데이터를 갖고서 이렇게 입증을 했고요. 입증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독일의 하노베 교수가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책에서 시장에 돈이 넘쳐나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자산 인플레이션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달러는 많이 찍어냈지만 앞으로도 찍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화폐이기 때문에 달러는 지속적으로 통화량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통화량을 증가시켜도 미국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산시장에 돈을 묶어놔야 됩니다. 자산시장을 흡수시켜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그 자산시장 그 규모에서만 계속 이렇게 이 돈을 넣다 보면은 이게 한계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산시장은 계속 팽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고 자산의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에 연연하지 말고
투자에 그냥 관심을 멈추지 말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의 이런 분위기가 영원히 지속되는 건 결코 맞습니다. 아니다. 예, 예. 자산을 키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인플레 때문에 어떻게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와, 네, 대표님 이거 너무 통찰력 넘치시는 네,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에요. 네. 아, 네. 그리고 또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네. 희망의 한 말씀.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뭐 저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자산 시장은 팽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돈을 묶어 놓으신 분들이라면 자산 시장에 그렇게 막 너무 매일같이 막 그렇게 주식을 확인한다든가 네.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요즘은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밖에 확인 안 합니다. 또 2024년에 대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선이 있으니까 24년, 25년 이때가 이제 큰 상승을 줄 수 있는 시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주식 시장이 하락을 해버리면 그 민주당 그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안 되죠. 이게 재선이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예,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네. 끝으로 네네네. 좀 하고 싶은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제가 이 젊으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투자는 무조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된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제가 제 책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말이 빨리 해라. 그래서 복리를 누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워렌 버핏은 어린 시절에 이 복리의 원리를 터득한 후에 야 내가 앞으로 부자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좋아했다고는 말을 제가 그 책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이제 그 많이 팔리는데 요즘 베스트셀러였는데 제가 이 책을 보고 여기 나오는 내용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워렌 버핏은 10살 때부터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 워렌 버핏이 이제 13살 때부터 투자를 하지 않고 10대하고 20대는 나는 사회 경험을 쌓겠다 해서 이제 해외로 돌아다니고 뭐 여행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해서 30세부터 투자를 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는 이제 인생을 즐기겠다 해서 60세에 은퇴를 했다. 그러면 이제 수익률은 똑같다 치고 지금 워렌 버핏하고 그 재산은 119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50원 정도 150억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현재 가진 재산보다 99.9%가 적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네. 짐 사이먼스라는 투자자가 1988년 이후 연간 66%의 수익률을 계속 올린다고 합니다. 굉장한 수익률이죠. 그래서 근데 그의 재산은 워렌 버핏 재산의 25%밖에 안 됩니다. 연간 수익률은 워렌 버핏의 3배입니다. 3배인데 재산은 25%밖에 안 된 이유가 투자 기간이 짧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워렌 버핏의 재산이 845억 달러라고 했는데요. 책에서 그중에 99.6%는 50세 이후에 이룬 거고요. 96.5%는 60대 중반 이후에 이룬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 복리의 효과가 쌓여서 시간이 흐른 후에야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 제레미 레프킨이라고 그 미래학자 있지 않습니까? 유명하신 분. 그분이 이제 엔트로피라는 책을 썼는데 이제 거기 제가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서 갖고 왔는데 종이를 이렇게 반으로 42번을 접으면 그 두께가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고요. 50번을 접으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복리의 마법이니까 불과 몇 번 더 접었는데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 있다. 특히 그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적립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와, 네, 대표님, 와,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이 자산 투자 가이드 꼭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대표님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네네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산 투자 가이드의 저자이신 천백만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